처음 모셨습니다. 박두환 대표님, 오늘은 박두환 작가님으로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이스트릿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게 저에겐 크나큰 영광입니다. 뭐 준비하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제가 시킨 것 같잖아요. 제가 주말에서도 이 와이스트릿 제가 정체진 프로, 그 워런 버핏 바이블 그 편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고 또 선진장님 또 이런 영상들 보면서 정말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고 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라는 일개 개인 투자자가 이런 큰 성공을 거둘 때까지 그 과정을 보면 이 와이스트릿 같은 인터넷 그 유튜브 스승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정말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를 이런 와이스트릿 같은 채널에서 대중들에게 너무 많이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고 철학도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이 제가 계속 이 장점들만 계속 제가 뽑아먹은 거예요. 쉽게. 그래서 오늘의 제가 완성이 되고 제 철학이 완성이 되었고 이런 믿을 수 없는 또 기적도 이룰 수 있었고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이도 대표님이 제 은인입니다. 별 말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시킨 거 아닙니다. 짠 거 아닙니다.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저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미 성공하셨는데요. 아니 작가님만 성공하시면 안 되죠. 저만 저도 좀 성공을 해야 되는데. 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 위해서 제 철학과 제 생각을 이제 공유드리고 있고요. 그 얼마 전에 다른 채널에서 계좌 공개하셨더라고요. 네.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굳이 막 뭐 저도 보여달라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기자 출신이라서 또 이제 사기 치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죠. 아니야, 진짜로. 그러면 오픈만 하지 말고 기자님만 이제 살짝 보고 다 끄고.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자니까. 굳이 저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대중에게 오픈하는 건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이게 로그인부터 이제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가장 큰 계좌 하나 꺼냈습니다. 네네. 꺼냈고 하나증권 쓰고 계시고 이렇게 이게 하나증권만 이 정도고. 여러분 이런 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이거 화면에 못 담아드리는 게 참 아쉽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이 좀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이게 얼마요? 여기까지 지금 현재적 기준 이렇게 변했어요. 김작가 TV에서 봤던 금액이 아닌데요? 그때보다 좀 빠졌죠 이제는. 더 커진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때는 600 한 얼마 몇십억 되는데 이제 한 몇십억 이제 사라졌죠 이제. 그래요? 지금은 600억인데. 우리 핸드폰 놓고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놓고 가셔도 제 지문이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런 거 탐내지 말고. 제 지문 없으면 돈 인출이 안 돼서 괜찮습니다. 그래요? 놓고 가도. 저랑 같이 저희 집으로. 그렇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게. 이런 거 이제 제가 이런 계좌에 이런 큰 돈이 찍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매일 좀 그런 생각. 어떻게 이런 큰 돈이 나에게 들어왔을까? 단지 저는 지난 2년 6개월간의 과정 동안 유튜브에 나온 게 2년 6개월 됐어요. 저는 그냥 제가 가치 투자자로서의 저의 철학을 세웠고 그리고 그 걸어온 과정들을 그냥 그때 상황에 맞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그냥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주가가 오르면 오른 대로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 계좌가 반토막이 날 때도 항상 그 상황에서 그대로 말씀드리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들을 쭉 남겨두었더니 많은 분들이 그 지난 기록들을 보시고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또 많이들 계속 지켜보셨으니까. 저도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에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투자가 너무나도 중요한 세상으로 갑자기 확 변한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산 시장의 대격변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여기에 많은 이제 국민분들도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저도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요. 거의 한 100분 정도를 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근데 제가 선배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인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사연들이 대부분이 너무 제 아버님, 어머님 나이대 분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정보들, 일명 배터리 광풍도 있었고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에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노후 자산, 은퇴 자금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고 이분들이 크나큰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 계시는 걸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정말. 정말 이제 주식 투자가 정말 중요한 이렇게 시대가 왔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도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작은 부분이라도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해서 제 기록을 남기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나와서 제 생각과 제 관점 같은 걸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박두환 작가님이 경험을 하신 거니까. 네. 이미 앞서서. 네. 그 책에도 보니까 그 앞부분에 되게 아픈 옛날의 이야기들 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뭔가 투자 에세이처럼 또 읽기도 했는데 주식 투자의 뿌리를 최근에 쓰셨는데 첫 책. 네, 맞습니다. 두 번의 깡통을 차고 500억을 모으기. 주식 투자의 뿌리. 한 100억은 레버리지라고 그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 정도 수준. 그 레버리지 좀 이따 또 한번 여쭤볼게요. 자세히. 네. 이 책에서 그 주식 투자의 뿌리 이 책에서 결국 경제적 자유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시작된다는 걸 느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떤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고 어떤 여의도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일 뿐인데 직장 생활도 일반인인데 하셨다가, 예. 근데 어떻게 이런 큰 성공을 거두었을까? 거기서 이제 많이 또 호응을 해주시는 것 같고, 이제 제가 제 평생의 목표는 10억을 달성하는 거였어요. 네. 언제적 목표가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실 10년 때? 전에 직장 생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 제가 뭐 찢어지게 가난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뭐 그게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아파트 가격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쨌든 뭐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를 이제 최대한 이제 생활할 것만 생활하고 최대한 아껴서 한 달에 뭐 많게는 100만 원에서 뭐 수십만 원씩 계속 그렇게 넣으면서 주식 투자를 계속 이어져 왔고요. 그게 2015년이 되었을 때 그게 기적처럼 1억 3천만 원까지 불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너무 기뻤어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내가 아파트를 사려고 했는데 아파트 가격도 오른 거예요. 그때 일산에 있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한 3, 4억씩 하더라고요. 네. 야, 난 1억이 정말 이 1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난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아껴서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허무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좀 아직 부족하구나. 이 기준을 더 높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부모님 집 이제 아파트를 담보대출을 받은 돈을 합쳐서 거기다 1억을 더해서 제가 전업투자 사무실에 들어갔었고 어쨌든 제가 1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쭉 노력을 해왔던 거죠. 이게 10억이 제 평생의 목표였고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네네. 그게 이제 20억으로 바뀌었고요. 목표가. 예, 그래서 20억을 달성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예, 이제 됐다. 이제는 내 가족과 내 부모님의 안정, 예, 그렇게 이제 살 수 있겠다. 그렇죠. 20억 예, 정도면. 예, 정도면 내가 뭐 사치 부리지 않고 굳이 강남 아파트 살 필요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삶을 그냥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다. 네네네. 이제 그래서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날이에요. 순자산 20억 달성이. 그 이후의 삶은 그냥 저에게 선물 같은 삶이에요. 선물이에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이 큰 돈은 그냥 저에게는 선물이에요. 선물. 이 세상이 저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선물 저도 좀 나눠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보시죠? 여기는 그런 데입니다. 네, 그래서 농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물을 어떻게 나누느냐? 단지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가 걸어온 과정과 제 생각과 철학을 나누는 것. 이것이 1차원적으로 나눔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20억 달성하신 뒤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 21년 1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어떻게 보면 한복판에서 그때 순자산 2억으로 다시 시작하셨다는 게 이게 그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순자산 2억으로 다시 시작했다는 건 이제 두산을 집중 투자한 시점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때 21년 1월이 제가 두산을 발굴했던 때요. 그때 당시 주가가 45,000원에서 5만 원을 왔다 갔다 하던 사이였는데 이때 두산이라는 회사를 발굴해서 그때 당시 제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죠. 이 책에도 그 내용이 계속 나와 있고요. 그때 순자산 2억을 이제 두산에 집중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했던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뭐 팬데믹 때도 좀 많이 깨졌을 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가 흥하게도 하고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망하게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또 레버리지는 한 100억 정도 쓰고 계시고 레버리지는 그 박두환 작가님한테 어떤 의미예요?
제가 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여러분들은 절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아니 본인은 네. 레버리지로 벌어놓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저에게 질타하시는 분들이 많을 네.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는 레버리지로 크게 성공했고 왜 우리한테 쓰지 말라고 하냐? 왜냐하면 제가 큰 성공을 하기에 앞서 두 번의 실패가 다 레버리지 때문에 나왔잖아요. 이때 고통을 다시 너 500억 줄 테니까 다시 그 고통 겪으려면 저는 자신 없어요. 그때 그 고통이 너무나도 저에게 깊은 상처와 깊은 좌절을 남겼기 때문에 그때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제가 지금의 자산을 잃을 거를 얘기하면 이건 사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이건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때 그만큼 저는 깊은 우울과 좌절을 겪었던 거. 그래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수백억 자산가가 될 수 있다는 건 마치 사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근데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진짜 그 극소수의 극소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를 표본을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두환 너는 레버리지 왕창 써가지고 큰 부자 됐잖아. 이렇게 하면 저는 할 말은 없지만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진짜 0.001%의 잘된 케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맞다고 얘기하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로.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앞선 두 번의 실패가 너무나도 큰 저희 고통을 주었고 특히 가정이 있는 분들은 절대 그 상태로 가면 안 돼요.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저는 다행히 총각이었고 그때 당시.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부모님이 건강하셨고 예. 그래서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거야. 예. 그러니까 생존 편향이라고 하죠. 잘된 사람 한두 명의 케이스만 보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착각일 수도 있고 그것 가지고 또 이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많이 이제 막 구워 삼기도 하는데 이걸 또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저만의 철학이 생긴 거예요. 레버리지를 어떻게 써야겠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흔히 양날의 검이라고 하죠. 양날의 검. 이게 적을 뵐 수도 있지만 내가 뵐 수도 있는 거야. 즉 이게 앞선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저는 이 레버리지가 얼마나 위험한 이 무기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쓰느냐? 요 앞전에 선진장님이 굉장히 좋은 말 해주셨어요. 예. 대중이 이제 펀더멘털이 깨지지 않은 좋은 주식이 이렇게 최근처럼 이제 장이 급격히 무너질 때 대중들이 공포에 질려서 회사의 펀더멘털과 가치를 보자고 집어 던질 때 그때 쓰는 거야.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하워드 막스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대출은 최고의 순간에 이루어진다. 네. 선지장님도 비슷한 말씀 해주셨고 박두환 작가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제만의 기술 또 조금 더 첨부 드리자면 주식이라는 자산의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꾼의 마인드로 보면 우리가 장사를 할 때 물건을 싸게 떼와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마진이 남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주식도 똑같아요. 근데 물건은 내가 물건을 왕창 떼오면 이거를 창고에 쟁겨둬야 되죠. 창고비를 내야 되죠. 주식은 내가 보관료를 받죠. 그게 배당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안전마진이 되는 거예요. 나는 물건이 이 주식이라는 물건이 쌀 때 왕창 사면 얘가 나에게 오히려 보관료를 보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관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안전마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버리지 이자 비용을 계산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한 4%에서 5%가 나와요. 그러면은 배당률을 계산해 보는 거죠. 배당이 만약에 한 3% 4% 나온다. 그러면은 실제 내가 레버리지 비용이 불과 1%밖에 안 되는 거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이 회사의 성장률이 꺾이지 않았는데 성장이 결국 주가는 내재 가치 수렴한다를 내가 믿는다면 이 내재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걸 내가 확인을 했고 그러면 어떤 지금 일시적으로 대중들이 어떤 기분이 안 좋아서 공포에 질려서 팔았기 때문에 기다리면 언젠간 오니까 1년에 레버리지 비용 1%를 내면서 내가 기다리면 충분히 내가 승산이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길 자리에서 쓰는 거. 이게 이순신 장군이 13번 싸워서 다 승리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이길 자리에서만 싸웠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길 자리에서만 싸운다. 네, 철저히 계산하는 거죠. 이것도 레버리지도. 그러니까 왜 책에도 몰빵하되 몰빵하지 않는다라는 말, 이 말을 좋아하신다 하더라고요. 자, 이 말은 이제 두산이라는 이제 자산을 보았을 때, 두산을 한 종목이 아니라 제 눈에 전 자산으로 본 거예요. 두산 안에 어떤 게 있지? 두산 지주사가 맨 위에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비즈니스 그룹 그 자체 사업으로 두산전자가 있었고 또 핵심 자회사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었고 또 그 기타 뭐 두산 로보틱스 또 아직 부각이 되지 않은 뭐 수소 모빌리티 사업 이런 것들이 안에 다 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 하나를 하나의 ETF로 보였던 거예요. 제 눈에.
예. 그러니까 그 몰빵이 아니다. 그쵸. 예, 그렇게 생각해요. ETF로 본 거예요,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ETF를 사면서 내가 몰빵한다고 표현을 하기는 애매하죠. 예, 하나의 ETF를 사니까. 다양한 산업. 그렇죠. 이 회사 하나는 이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도 사실 이제 두산이 지배구조 개편도 좀 있었고 막 뭐 재무구조가 뭐 부실하네 막 이런 이슈 막 있었잖아요. 한두 번은 노이즈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죠, 사실. 구조조정도 많았고. 그러니까 두산의 장기 차트를 보시면 10년 넘게 빠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2009년을 최고점으로 해서 거의 한 12, 3년을 계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두산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봤는데 당시 뭐 전문가라는 분이 나와서 앞에 두산 들어간 건 쳐다도 보지 마. 왜냐하면 그 하락 기간 동안 수많은 부실이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 네, 정말 주식 좀 하는 사람들은 다 아시죠. 그쵸. 예, 두산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그룹이었잖아요. 예전에 두산 중업도 엄청 어려워졌었고. 거기다가 지주사는 더더욱 네, 안 보잖아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엄청난 저평가를 만들어줬던 거예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두산은 부실 그룹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 지주사는 더더욱 사람들이 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저평가가 기회가 숨어져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턴어라운드 되는 동박적증이라든지 뭐 CJ 그 두산전자라든지 그게 좋아지는 순간을 포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두산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추적한 건 대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 때 그때 제가 연말이면 배당 투자가 좋다. 그걸 알고 있어서 당시 이제 몇백만 원 운영을 할 때 두산에 제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이 수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상한가 15%를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두산과 저의 인연은 시작되었던 거죠. 근데 물론 그때 당시 적당한 수익을 챙기고 팔았고 그 이후 두산은 이제 고난의 행군을 겪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기억 때문에 계속 관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안에 두산전자가 있다는 걸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두산 투자 성공한데도 역시나 레버리지는 유효했죠. 있었고. 네. 왜냐하면 그 성장률을 믿었던 거예요. 특히 22년도에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때부터 이 안보, 특히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원전의 시대가 회귀할 거라는 저만의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두산 안에 두산 에너빌리티, 당시 두산 에너빌리티는 재무제표가 정말 좀 위험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 유상증자 그 이후로 3번이 나왔죠. 예.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에너빌리티는 투자를 좀 망설여졌지만 두산 안에 두산전자라는 알짜 자산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 지주에 집중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한 재작년쯤부터 일본 증시가 그때부터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야기가 돌았던 게 이제 지배구조 문제. 특히 뭐 많은 우리 선진 선배님들께서 나오셔서 왜 한국 주식 시장이 이렇게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지 지배구조 문제, 거버넌스 문제를 많이 거론하셨고 그래서 어쩜 이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다. 그럼 이 시대의 분위기가 바뀌면 분명히 지주사의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려 떨어지게 되면서 제가 집중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저만의 어떤 믿음, 신념 이런 걸 주게 되었죠. 그러니까 CCL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지주사도 그렇고 이게 다 맞아 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가 저를 도와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집중 투자까지 가셨던 거고. 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을 우리가 회상을 해보면 그때 코로나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21년 초 그때 코스피 3,000을 갔었어요. 그때 당시 증시가 엄청 뜨거웠었어요. 그때 10만 전자 얘기 나왔었고요. 그때 막 현대차도 막 애플카 이슈터 막 주가 하루에 막 10% 오르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러니까 저평가된 자산이 안 보였어요. 제 눈에. 그때 당시 상황에 돌아오면 거의 안 보였어요. 근데 유일한 저평가가 바로 두산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두산은 탈원전의 최대 피해주. 그래서 아무도 안 보던 회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유일한 저평가였어요. 그 두산 투자가 현재 진행형이. 현재 진행형이죠. 뭐 차익 실현도 좀 하셨겠습니다. 물론 이제 트레이딩은 계속 하지만 여전히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이제 우선주에 이제 많이 가지고 지금 또 시대의 흐름이 제가 볼 때 우선주에 유리하게 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요. 그 주 두산 이 책 내용만 봐도 당시에는 70만 원이었어요. 이거 한 탈고하시고 한 게 한 2-3달 전일 거 아닙니까? 최근에 100만 원도 갔다 오고. 5월 달에 집필을 했으니까 거의 5-6개월 전이죠. 최근에 또 100만 원 넘게 찍었죠. 거의 한 110만 원 가까이 찍고 최근 조정받아서 오늘 얼마죠? 오늘
그건 중요하지 83만 원. 83만 원이? 이제 많이 또 빠졌네요. 또. 네.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네. 없으니까. 그러면 궁금한 거는 아마 다른 분들도 이제 되게 궁금해요. 네.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홀딩하실 건지 혹시 뭐 마음속에 목표 주가가 따로 있으신지? 목표 주가는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두산에 대해서 분석한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가팔라질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0만 원 얘기를 제가 2년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그때 당시 제가 2030년 안에 100만 원을 돌파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2025년이니까 4년 이상을 앞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성장의 시나리오보다 퍼포먼스가 훨씬 빨리 나와버린 거예요. 두산전자라는 회사가 지금 뭐 증권사 리포트가 지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두산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거의 한 내년 되면은 영업이익이 7천억이 넘어갈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되면 진짜 연간 1,000억도 뭐 벌까 말까 하던 이제 두산전자가 7천억을 벌게 된다고? 이거 엄청난 성장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성장의 속도를 보는 거예요. 저는 성장의 속도가 계속해서 가속화된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마이클 버리한테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맙다고요? 네. 마이클 버리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했죠? GPU 수명이 2년에서 3년밖에 안 돼. 왜 사기치냐? 왜 5년, 6년을 감가상가 이렇게 길게 때리냐? 너무 고마운 거야. 야, 그러면은 더 교체 수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소재 부품 제가 저 혼자 이제 공부해서 저 혼자 이제 그냥 짐작을 했거든요. 한 2년에서 3년이면 교체 주기 도래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두산전자가 엔비디아 납품 시작한 게 24년 4분기부터였어요. 네. 그러면은 26년 4분기까지만 계속해서 매출이 쭉 거기 납품하면 그럼 그 사이클이 2년이 지나니까 또겠네. 그럼 기존에 이제 올라갔던 이 매출이 패시브가 되겠구나. 너무 고맙죠. 땡큐 마이클 버리. 오히려 그렇게 많이 좀 갈아다오. 그렇죠. 아니요. 제 생각을 확인시켜줬잖아요. 땡큐. 그러니까. 그럼 또 투자하겠네. 또 그 사이클 또 도래하겠네. 바꿔야 되니까. 교체 주기 돼버리는 거예요. 뭐 경쟁사나 막 이런 건 없습니까? 또 뭐 해외 뭐 대만의 유력한 경쟁사가 EMC라고 있었는데 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파악하는 게 어렵잖아요. 해외 경쟁사까지 경쟁에 비해.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은 우리 애널리스트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계속 리포트나 한번 읽어보고 하면 루빈에 이제 들어가는 CCL이 이제 사실상 이제 두산이 거의 유력하다고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 퀄리티 테스트에서 경쟁사가 탈락했다. 뭐 그래서 최근에 100만 원까지 상승 가파르게 올랐던 거 같아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계속해서 참고를 하시는 거고. 그렇죠. 감사하죠 이제 그분들의. 또 박도환 대표님이 노다자일 노트도 저희 구독자라고 하셔가지고.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터디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그렇게는 하지 않고 대부분이 저 혼자 읽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예요. 저희 투자 아이디어는 대부분 그런 것들을. 근데 지금은 노다지 IR 같이 너무나도 좋은 양질의 정보를 유통해주는 채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정보들을 다 읽는 것만 해도 너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양질의 정보를 뽑아서 충분히 혼자서 사색하고 묵상하고 저만의 것을 소화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제 대외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좀 은둔형. 저도 지금 혼자서 사색을 그쵸? 많이 하시는 혼자서 이제 산책하고 뭐 산에 가고 바다에 가고 자연 속에서 생각하고 뭐 그렇게 시간을 많이 읽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네. 그리고 그 과정을 확인하고 실제로 그렇게 내가 그린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는가 변화하고 있는가. 이게 참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한다라는 게 요즘 환경에서는 뭐 영상도 다 쇼츠로 보고 요즘에 막 이런 영상도 AI로 그 요약해서 보시고 막 하는데 읽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확인하는. 사람마다 조금 이제 기질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이렇게 열심히 이제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가 전업체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분위기는 발로 뛰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잘 아시겠지만. 탐방 다니면서. 근데 막 중소기업 남들이 잘 모르는 그런 엣지 그걸 발굴하기 위해서 가서 발굴하고 뭐 심지어는 뭐 주식 담당자 밥도 사주고 그렇죠. 뭐라도 듣고 오라고 전화 계속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이제 형님들 이제 좀 따라다니면서 좀 어깨너머 좀 어떻게 하는지 보기도 하고 하는데 저랑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성향이 성향도 이제 잘. 그래서 두산에도 제가 전화 딱 한 번 해봤어요. 주담통화 많이 안 하시고. 그래서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세상이 또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죠. 이제 그만큼
어느 정도 이제 오픈된 정보 안에서도 그쵸.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정보의 품질에 대해서 퀄리티에 대해서 검증만 할 수 있는 능력만 키워도 충분히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들은 정말 많죠. 네. 근데 이걸 조합을 해서 내 것으로 소화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쵸. 사실 그거 해석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옥석을 보니까. 가리는 거죠. 네.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능력. 그것만 있으면 지금 시대는 혼자 해도 충분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스터디 하는 것도 사실 서로 교차 크로스 체크하는 그쵸, 거죠. 그쵸. 예, 그 목적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노다지 IR루트 통해서 그 주두산, 주담 통화나 컴콜 같은 걸 좀 많이 해야겠네요. 더, 네, 더 많이 그래서 하겠습니다. 저같이 이제 좀 게으른 투자자들은 노다지 별 IR 말씀. 같은 걸 쓰면 아주 제가 잘 모르는 그런 중소기업들의 정보도 잘 알 수 있는. 근데 그 가치 투자의 대가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많이 생각하고 적게 행동하라.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조금 생각하고 많이 행동하죠. 일단 조금만 생각하고 막 매매 많이 하고. 근데 사실은 오랫동안 많이 생각하고 적게 행동할수록 사실은 또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참 그게 이제 삶으로 증명하신 분이 이제 워런 버핏이잖아요. 참 저도 좀 순전히 가치 투자만으로 지금의 부를 달성했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저에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가치 투자자로서의 제가 있고 트레이더로서의 제가 있어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2억에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다는 게 트레이딩을 잘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장기 투자와 트레이딩을 네. 같이. 근데 뭐가 우선이냐? 이 기술을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냐? 가치 투자 철학이 저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기술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죠. 공포에 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공포에 진짜 살 수 있어요? 정말 힘들죠. 그게 결국에 믿음이 바탕이 안 되면 이 회사가 장기 성장한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공포의 순간에 매수 버튼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그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신뢰? 바로 이렇게 그거죠. 봐야겠죠. 제가 계속해서 경고를 드렸던 게 2년 전에 배터리 광풍 사태. 네. 그때는 데이터는 이미 꺾이고 있는데 금리가 그렇게 높아졌는데 자동차가 어떻게 잘 팔릴 수 있겠어요. 이미 데이터는 꺾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을 믿는 거죠. 데이터를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맹신이죠. 그게 심지어 박두환 작가여도 저를 절대 믿으시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제 채널에도 계속 해요. 박두환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입을 믿으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검증을 해보죠. 그게 얼마나 편한 세상 지금. 챗 GPT, AI를 쓰면 팩트 체크가 너무 쉬운 세상이에요 지금. 아니 근데 저도 이제 박두환 작가님의 방송 영상 한 1년 전 뭐 이렇게 좀 봤을 때 초반에 팬덤이 엄청 형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2의 무슨 아저씨 그쵸, 아니냐 막 이런 얘기 잠깐 들으셨잖아요. 네. 지금도 물론 이제 그런 팬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야 된다. 항상. 제가 이 팬덤이 생긴 거는 사실 제가 예전부터 나왔던 그런 예측들이 확률 높게 많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몰리셨고 또 제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를 위해서 진심을 담아서 충고도 드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전달이 됐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저 또한 교만에 가득 차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래요. 거의 무슨 종교인 같았습니다. 성직자의 멘트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마다 나의 뿌리는 내가 내려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래서 책 제목도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의 뿌리. 그 의미를 또 담으신 거죠. 맞습니다. 요거는 전인구 소장님이 지은 겁니까? 아니면 박도환 대표님이 지으신 제가 직접 지었고요. 제가 산책을 이제 참 힘든 폭락장에서 산책을 하러 이제 다니면 강가에 가보면 갈대가 보이잖아요. 저 갈대를 보는데 저 모습이 마치 제 모습 같은 거예요. 막 바람은 사방팔방에서 막 그때 좀 힘드셨나요? 네, 힘들죠. 힘든데 막 바람이 불어온 대로 막 갈대는 막 휘청휘청 하잖아요. 근데 쓰러지진 않아요. 왜 안 쓰러지나 보면 밑에 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는 거예요.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저도 인간인지라 막 주가 빠지고 있고 계좌에 막 마이너스 막 찍혀 있으면 인간인 저는 막 심리적으로 고통을 느껴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안에 이성인 저는 아니야. 붙들고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그 이성의 끈, 그게 뿌리인 거예요. 그게. 전두엽이 많이 발달하신 것 같은데. 그걸로 컨트롤하는 건 아닙니까? 전두엽으로. 그러니까 꼭 자연 현상 같은 거를 제가 굉장히 투자가 자연 현상과 똑같다. 지금도 저는 우리는 이제 AI 혁신 그리고 미국이 AI 인프라에 투자를 가속화하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투자 계속해서 늘어나고
AI 투자 계속해서 결국 우리 증시를 주도하는 기업들도 다 거기에서 뭐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다 기업 실적이 급증하면서 이 기업들이 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상승세를 견인하는 이게 큰 흐름 메가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기업들 실적이 꺾이나요? 아니요, 안 꺾이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어요. 네. 젠슨왕의 목소리 자신감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저 엔비디아의 주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대중의 심리는 흔들리고 계속. 주가를 보면서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제가 두산 에비리티 2만 원대 말씀드렸고 5만 원대 뭐 계속 말씀드렸죠. 이 주가가 9만 원 됐어요. 두산 에비리티 주가는 올해 초 뭐 지금 현재 바뀐 건 별로. 그냥 저 회사는 묵묵히 자기 할 일을 그냥 꾸준히 하고 있어. 근데 주가가 그렇죠. 변하면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만 바뀌는 거예요. 심리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갈대를 보면서 또 그런 걸 느끼실 네. 정도가 되니까 네. 또 본인의 뿌리도 더 깊이 내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도 전 최대한 어려운 말을 다 배제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에세이처럼.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기법이나 기술이 아니다. 철학이다. 주식을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대하는가.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우선이다. 그거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고 그것을 말씀드렸다. 이게 절대 어렵지 않다. 주식 투자를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주식 투자는 단순하다. 쉽다. 단순하게 봐야 한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팬덤이 두텁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는 제 이야기가 일반인의 언어잖아요. 일반인의 언어. 제가 뭐 어려운 애널리스트처럼 뭐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 뭐 게 아니라 어려운 용어 전혀 안 쓰잖아요. 충분히 이런 우리들만의 일상적인 언어만으로도 이 투자는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야. 그래서 절대 어렵지 않다. 기초적인 것만 충분히 갈고 닦으셔도 할 수 있다. 사실 뭐 굳이 모든 사람들이 다 스터디 모임에 참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 내가 투자한 이유를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설명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또 그 정도라도 할 수 있으면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정말 그 정도 못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정말 쉬워요. 제가 이제 투산 얘기 이제 지겨우니까 그만하고 한국전력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 5월 달에 제 채널에서 공개적으로 당시 한국전력 주가 22,000원 부근이었어요. 그때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그 아이디어는 정말 단순해요. 지금 현재도 미국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 계속 부족하다고 나오는 게 AI 칩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전기가 부족하다. 전기가 부족해서 데이터센터 안 돌아간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안정적인 전력.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력난의 시대인 거예요. 그럼 한국전력이 뭐 하는 회사죠? 전력회사. 그렇죠. 네. 이름에 전력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전력난의 시대죠. 지금 그럼 한국전력이 잘 될 수 있겠네. 그렇죠? 한국전력이 뭐 하는 회사죠? 전력을 효율적으로 싸게 생산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가 왜 저평가를 받았어요? 받은 이유는 전기요금 못 올려서.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정치권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고 대표적인 게 이제 탈원전이라는 실패한 이제 정책 때문에 2022년 한 해 말도 한국전력은 전력 단가를 인상하지 못하고 영업이익이 무려 적자 마이너스 30조를 보았어요. 그걸 다 떠안았어요. 이런 회사는 상장을 하면 안 되는 회사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해관계가 안 맞죠. 그런데 상법 개정에 대해서 상법 개정 최대 수혜주로 꼽혔던 게 뭐죠? 지주사잖아요. 그렇죠? 지주사의 주가가 올해 꽤 많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꽤 많이 올랐죠. 그러면 상법 개정은 왜 하는 거죠?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모든 주주의 권리를 동등하게. 그러면 한국전력의 소액주주들도 보호받을 수 있겠죠. 한국전력이 왜 저평가받았죠? 어떤 정치권이나 소수의 기득권을 위해서 소액주주들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 상장을 하면 안 됐는데 상장했으니까 너는 저평가 받아야 돼. 너는 상장하면 안 되는 회사죠. 그래서 PER이 막 2, 3 이렇게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상법 개정이 됐네. 그럼 한국전력의 소액주주들이 더 이상 소외당하지 않아도 되겠다. 불합리성을 굳이 뭐 참으면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소송 걸면 되잖아요. 그렇죠? 상법 개정이 됐으니까. 소송을 걸면 이 사람이 왜 한국전력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았냐. 소송을 걸면 돼.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상법 개정의 최대 수혜주로서 한국전력도 포함이 될 수 있겠네. 이 생각을 했던.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올릴 수 있게끔 또 압박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에서도 전기요금을 또 마냥 눌러놨으면 또 안 된다라는 걸 또 깨닫기도 했고 그리고 뭐 체코 또 사인할 때 보니까 제일 위에 들어간 한국 수력 원자력 공사더라고요. 그게 한전 100% 자회사인데 그러면은
SK 원전이 앞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올 것 같은데 맨 위에서 컨트롤을 한수원이 하는구나. 이건 마치 두산 안에 두산전자가 있었던 거와 비슷하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면서 어쩌면 한국전력이 성장주로 재평가받을 수 있게. 한국전력도 ETF입니까? 그렇죠. 이 한국전력도 하나의 지주사죠. 그 밑에 발전자 회사들이 많잖아요. 한전 네, KPS, 그렇죠. 한전기술, 한전산업. 그런데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니까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해결료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무려 300기가를 이제 확충을 한다고 하네요, 원전을. 네. 그러면 이거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가 분명히 미국 자체 시설로는 부족할 텐데 우리 걸 쓸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는 이미 준비를 했고 여기 하고 있고 기술 개발 다 했고 우리는 이게 지금 너무나도 미국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면 서로의 이익이 맞아떨어지지 않나? 앞으로 SMR의 폭발적인 성장도 거기에 들어가는 고농축 우라늄 시대까지 그러면 와 우리나라 한전기술, 한국전력이 이 관련해서 이게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이 한국전력의 회사를 마치 두산이 예전에 5년 전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듯이 이 한국전력이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 시대적인 변화가 이런 것들이 맞물려 떨어져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채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했죠. 꽤 올라갔죠. 예. 오늘 같은 자리도 별로 좋지 않은데 오늘 거의 한 6% 상승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한국전력도 요것도 그러면은 단기간에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메가 트렌드 그렇죠.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네. 보시는. 그러니까 전력난의 시대가 언제 끝날까요? 알 수 없죠. 누구도 몰라요. 뭐 AI 근데 시대는 계속. 최소 10년 이상 갈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언제 끝날 거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승리를 선언할 때까지.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의 비교 우위에 있는 거는 AI 칩의 확보죠. 근데 중국 상대로 열위에 있는 것은 전력의 확보. 중국은 압도적으로 원전을 지금 무려 착공하고 있는 것만 해도 거의 뭐 106기가와트가 넘어요. 이미 착공하고 있는. 전 세계가 탈원전을 할 때도 중국은 가열차게 원전을 투자를 계속 진행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제가 두산에 투자하기 마음 먹었던 거예요. 당시 2020년 말 중국이 원전을 100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걸 보고 뭐지? 왜 전 세계는 탈원전인데 중국은 왜 원전을 100기를 건설한다고 할까? 의문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고 이 간헐적인 문제가 있구나. 근데 세상이 돌아가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가네.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는 각자 필요한 제조업을 육성하는데 제조업에는 반드시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데 신재생으로 그걸 충당이 될까? 이런 의문점들이 그럼 다시 원전이 회귀하겠구나. 이런 어떤 질문의 질문, 꼬리에 꼬리를 잇는 질문과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갔던 그런 과정이 제 투자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것도 읽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확인하고 네네. 또 한국전력도 최근에 뭐 실적이나 데이터들이 또 잘 좋아지고 나오고 있으니까 있잖아요. 유가가 이제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잖아요. 가장 한국전력의 가장 핵심 원재료비가 전력 생산 원재료비가 유가에 연동되잖아요. 그러니까 유가는 하향 안정화하고 트럼프가 그걸 너무나도 원하죠. 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동 순방하면서 다 약속을 받아오는 거죠. 유가 증산하기로. 그러면 이 장기적인 트렌드 한국전력 전력을 생산하는 회사 전력난의 시대 거기다 유가는 안정화돼. 그러면 이거 삼박자가 다 맞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또 두산과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다 AI 그렇죠. 하고 또 한국전력까지도 에너지에 방점이 찍히. 거기에다가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면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이수페타시스도 제가 2만 원 중반대 말씀드렸는데 13만 원. 이제는 제가 이수페타시스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예전에 뭐 물적 분할이었나요? 뭐 그때 중복 유상 상장에 그때 유상자였다. 제이오를 제이오 사겠다고 인수. 해서 그때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욕을 엄청 많이 먹고 근데 그때 그거 소액주주분들이 막아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예. 그때가 기회였네. 그때가 기회였어요. 그때 제가 왕창 잡았어요. 그때 왕창 잡았어요. 근데 올해 그 회사는 초였어요. 그때. 어찌됐든 간에 뭐 제2호 인수 안 하고 유증 철회하고 그쵸. 하면서 더 잘 됐죠. 결과적으로. 뭐 거기 회장님도 덕분에 더 부자가 되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수페타시스 두산전자가 왜 이렇게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가 그 배경을 제가 찾아보고 상상을 해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빅테크 입장에서 이제 중국의 밸류 체인을 자꾸 이제 배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대만 업체들도 키워주니까
대만의 기술이 자꾸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업체들도 마저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 같은 문화권이잖아요. 중국과 이제 대만이 같은 문화권. 연봉 한 10억씩 이제 찔러주면 기술자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 고급 인력들이 자꾸 중국으로 넘어가기 문제가 많이 됐었고, 지금도 그게 현재 진행형이고, 이제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런 첨단 기술을 가진 이제 인재들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너무나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이제 기술력이 증가하는 걸 확인 이제 보이니까 이게 너무 이제 두려운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기술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 관련해서 기술이 넘어갈 만한 그 리스크를 다 배제하니까 이제 그 제조업을 맡아서 해줄 수 있는 미국이 필요한 제조 역량을 가진 기업을 찾아보니까 한국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서 저는 어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게 이수페타 실수였고, 그게 두산이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고, 각종 이제 미국이 필요한 그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내용에도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 미국에 맞서거나 뭐 중국 기업과 막 그 경쟁을 하거나 또 그래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챕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뭐라고 하면 100점 못해줘. 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워서 내가 위태롭지 아니하게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제 우리 기업들은 우리가 최대한 정보를 캐서 잘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의 이 성장을 우리가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네. 진짜 그 배터리뿐만 아니라 중국 하면은 에이 뭐 되겠어? 지금 어떻게 됐어? 불과 몇 년 만에 엄청난 속도로 중국이 기술력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교만해서 나오는 모르는 거죠. 교만하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적을 내가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적을 알기 힘들다면 거기는 내가 싸우면 안 되는 자리. 그래서 나도 알고 적도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두산 이런 기업에 집중했던 것이 바로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면서 또 미국 기업이 할 수 없는 제조의 영역, 그 역량을 이 기업들이 가진 기업이 여기 집중하는. 그러면 그때부터 이 투자는 쉬워져요. 미국이 투자를 하냐 안 하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엄청 쉽죠 그때부터. 그리고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왜냐면 좀 근시안적인 질문이긴 한데 또 이런 질문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비롯해서 원전 관련주가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메가 트렌드라고 보시고 오히려 그러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을까요? 사야죠. 지금 사야죠. 단언을 하시는. 예,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안 돼. 이제 이건 어차피 이제 상상의 영역이에요. SMR이 제가 2년 전에 SMR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 이것이 미국의 어떤 전력의 솔루션일 뿐만 아니라 전략 자산으로 도약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군 기지에 미군 내 자체 솔루션에 전력 솔루션에 SMR이 들어갈 것 같다. 미군 내 그 땅 밑에 묻어버리면 된다. 그게 실제로 지금 이루어졌어요. 이게 빠르면 2028년부터 미국 내 미군 기지 그 전력을 SMR로 충당한다고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미래지향적인 이제 무기의 발전을 볼 때 로봇과 드론이 필수고, 이것들은 이제 배터리로 이제 움직이겠죠. 그렇죠. 이거 배터리를 어떻게 충전해야 돼? 그러니까 전력의 컨트롤을 뺏기는 순간 전쟁도 지는 거야. 그래서 SMR이 저는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굉장히 요지에 그 SMR을 배치하면서 미군이 전략적으로 쓸 것이다라고 예상했는 게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에너빌리티가 2만 원 아니 뭐 9만 원까지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전력 솔루션일 뿐만 아니라 전략 자산이다. 그렇죠. 그래서 시대 정신에도 부합하는 거고. 그래서 이건 이때부터 밸류에이션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상상의 영역인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 몰라요. 저는 나중에 미군 차세대 군함도 SMR 선박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거죠. 아니 이게 밸류에이션이 말이 안 된다. 아직 실적도 안 나오는데 거의 두산도 시총 거의 10조? 까지 갔었죠. 최근에 이제 14조 찍고 좀 조정받고 14조 10 지금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10조 초반대로. 그럼 이게 적정 주가라든지 목표 주가도 없이 그럼 뭐 언제까지 사란 얘기냐 또 막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죠. 근데 두산 같은 경우에 두산전자를 말씀드렸잖아.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내년 영업이익이 자체 실적만으로 7천억이 나온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시총 10조가 비싸요? 그땐 안 비싸지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말이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딴 거 다 빼고 그냥 두산전자 하나만 놓고 봐도 PER 대략 한 20만 줘도
비싸진 않은데 성장주인데 지금 이제 독점 기업이에요. 엔비디아, CCL 납품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PER 20조도 비싸진 않은데라고. 그런데 또 가진 걸 보니까 두산에너비티 지분을 30.3%나 보유하고 있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장기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이제 밑거름, 그렇죠? 밸류에이션. 그게 밑거름. 근데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상의 영역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실 밸류에이션. 근데 또 미국이 뭐 투자 발표한 네. 규모도 있고 뭐. 근데 이 투자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 이선엽 장군님도 너무 잘 이야기하시지만 이선엽 장군님이 네. 박도환 대표님 말씀도 몇 번 했습니다. 아 진짜? 네, 그 두산 에너빌티 하면서. 제 개인적인 스승으로 진짜로 생각을 하고 나중에 있습니다. 소개팅 한번 하시죠. 네, 너무 존경하는 분. 네, 저는 남자끼리 소개팅 시켜주는 거 네. 좋아하거든요. 네. 제 개인적으로 정말 은인이라고 생각해요. 이대호 대표님, 이선엽 장군님, 이런 분들이 저에게 이 투자 영감을 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에도 포함한다. 네. 그러니까 이 투자를 사실 그런 얘기는 투자 잘 못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막 밸류에이션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시대에 아마.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다른 뭐 밸류에이션 나오는 그 영역이 그 기업들이 자꾸 이제 SMR이라는 이 미래 기술이 커질수록 뺏겨가는 이제 수급적으로도 뺏길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그 다른 전력 부분들이 축소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실적 잘 나오는 부분들이 그때 되면 좌초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는 미래지향적으로. 또 성장하는 기업에서 또 수익이 나오는 거고. 실제 우리가 그 지난 과거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10년 전에 뭐 인터넷 버블 때만 해도 돈 그때도 똑같잖아요. 지금 상황. 돈 버네 못 버네 했지만 실제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이끌고 있는 빅테크들, 그렇죠?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다 재편돼 버리죠. 10년 만에. 그럼 앞으로 10년 어떤 일이 생겨? 신기술이 계속 미래지향적이고 단지 이제 그러니까 미래 시대 정신에 부합한 기술을 투자를 해야지 여기서 막 템베거도 나오고 여기서 주식 부자들이 나오지 뭐 구태의원 그런 투자에서 뭐 어떤 채권 투자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정도 충분히 그것도 좋은 투자예요. 그것도 좋은 투자. 그걸 뭐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주식 투자로 큰 어떤 꿈을 그리면서 진짜 시대의 흐름을 내가 느끼고 싶다면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먼 미래까지 볼 수 있어야 되고 본인의 상상이 또 현실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 나가는 과정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저는 오래 걸리고 일종의 시나리오 작가인 거예요. 시나리오 쓰고 이게 우리 액터들이 잘하고 확인 배우들이 그렇죠. 연기 잘하고 있나 우리 배우 우리 주연 두산 에너빌티 주연 두산 이수배도 이렇게 막 놓고 한국전력 놓고 야 얘네들이 이렇게 내 시나리오대로 잘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영화를 찍고 있나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좀 기다릴 수 있겠네요. 재밌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는 물 타면서도 잘 기다리십니다. 손절 못하고. 근데 한 20-30% 수익 나면 또 홀랑 팔아버리고. 이게 또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투자 영역에서 정말 중요한 게 그러면서 제가 종교 공부도 사실 많이 했어요. 종교 공부에 도움도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가서 내가 상상해서 이걸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았고 계속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그래서 주가가 막 오르면 흥분하고 빠지면 막 주눅 들고 막 슬퍼하고 뭐 공포에 젖어들고 우리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박도환 작가님도 훈련을 하신 거죠. 그렇죠. 훈련이 된 거죠.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단지 투자의 영역에만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 저 같은 이제 사색, 또 서적, 종교에도 많이 좀 공부도 해보고 불교 서적 읽어보고 뭐 성경도 읽어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을 가면서 제가 느낀 거 결국에 투자든 사업이든 어떤 영역이든 믿음이 중요하구나.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와 세상의 변화, 흐름 이런 것들을 내가 느끼고 이렇게 변하겠다. 그게 그림이 그려질 때 이게 시나리오가 써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시나리오들이. 그게 다만 그게 막연한 믿음, 맹목적인 믿음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손절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책에서도 손절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물론이죠. 어떤 경우에 그럼 손절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절대 손절하지 않을 종목을 애초에 그냥 손도 대지 마. 테마주 이런 거 막 됐고. 증권 방송에서 나오듯이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런 거 아니고. 뭐
돈 놓고 돈 먹기 그냥 그럴까 할 바에 그냥 강원랜드 가시고 야, 이게 영역이 다르 그러니까 네. 왜 가치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 참여하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돈 놓고 돈 먹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가치 투자자로서 이 소수의 영역에 있으면은 되게 재밌어요. 이 대중 심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행동의 패턴 이걸 관찰하고 내 마음도 느끼고. 그러니까 나도 인간인지라 대중과 똑같이 주가 빠지면 고통스럽고 무섭고 뭐 도망가고 싶고 그런 내 생존 본능이 그런 생각과 이런 것들 막 불러일으켜. 근데 사람들이 속아요.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잘 구분해야 돼. 저도 주가 빠진 거 보고 하루에 막 두산 같은 경우 하루에도 막 10%씩 빠지고 막 그래요. 이게 그죠. 변동성이 커요. 보고 있으면 10% 빠지면 막 도망가고 싶어요. 이게 내 생존 본능이 발동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느끼는 나와 내 이성의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종교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느낀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메타인지. 그러니까 내 본능이 느끼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이고 내 본능이 그냥 불러일으키는 생각일 뿐이야. 분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이게 내 생각인 줄 알아. 그래서 공포감을 느끼면 매도 버튼 누르고 있고, 그쵸. 너 도망가. 내 뇌에서 막 빨리 도망가지. 살아야 되니까 매도 버튼 누르고. 그때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원시 시대 사냥 본능. 이 수풀에 숨어 있어. 막 가다가 사슴이 막 탁탁 튀어 쫓아가죠. 튀어가 매수. 이 인간의 본능. 이거를 이해하면은 그때부터 이 주식 투자하는 게임은 굉장히 쉬워져요. 그때부터. 이 영역에 가면.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메타인지가 높더라고요. 네. 나를 잘 볼 줄 알고, 네. 그리고 좀 흔들리는 그 인간의 본성 속에 나도 느낄 줄 알고, 분리할 줄 알고. 그래서 왜 그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심리학 공부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저도 필요하고. 지난 2번의 실패가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겪으면서. 네. 그래서 그 실패 과정에서 왜 내가 실패했지? 정말 벽에 머리를 박을 정도로. 또 내가 이런 짓 또 하면은 진짜 뒤져버리겠다. 그 정도로 이제 해선 안 되는 행동 패턴, 심리, 내 마음의 상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오답을 계속 줄여 나가는 거죠. 그 책에 특이하게 뒤에 그 매매 계획, 그다음에 매매 당시 감정 상태 이런 거 일지처럼 적는 거를 또 마련을 하셨어요. 책 뒤에다가. 네.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그 마음. 또 최근에도 또 엄청 빠졌잖아요. 주가가. 그쵸, 오늘도 또 이제 아침에 심하고. 좋았다가 또 훅 빠지고 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그 마음을 기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결국 내재 가치 수렴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이 꺾이느냐 꺾이지 않느냐 이것인데 이제 주가만 보고 있으면 단기적으로는 계속 대중 심리에 의해서 막 올랐다가 내렸다가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심리를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매수했는가 돌아봐야죠. 요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박두환의 투자일지 엿보기. 두산이었죠. 매매 당시 감정 상태 밑에 모두가 외면하는 자리에서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고민,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잡는다는 기대감이 공존, 그러나 잃을 것이 없는 게임이라는 직감 등등 이렇게 또 쓰셨어요. 이렇게까지 쓰시는 분들은 거의 진짜 않은데. 사실 저 책 쓰니까 이렇게 써요. 저는 이렇게까지 꼼꼼한 타입은 아니라서. 근데 우리 정말 초보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고요. 전 정말 어떤 특별한 기법이나 기술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은 안 받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은 안 맞고요. 정말 제 아버님, 어머님들이 읽을 수 있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 정말 주식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정말 초보자들을 위해서 단어도 가능한 최대한 쉽게 했고요. 에세이처럼 쓰셔가지고. 그래서 주식 투자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열매를 잘 맺고 계시는 분들이야 뭐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이제 막 뿌리를 제대로 좀 내리실 분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책을 판매한 수익금은 전액 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와이스트리세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막 댓글 쓰지 마세요, 막. 우리 대표님이 돈 욕심이 좀 많으시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또 솔직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돈 욕심 없습니다라는 사람 조심하라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대표님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를 왜 하세요? 돈 벌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이 잘 안 벌릴 거야.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아이러니. 그래서 제가 이걸 발굴한 거예요. 자, 워런 버핏이 지금 몇 세시죠? 지금 96세인가? 96세? 그렇죠. 30년생이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저분이
어떻게 저 나이 때까지 어쨌든 일을 손에 안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왜 그럴까요? 왜? 그 자체가 재밌는 거죠. 그게 즐겁기 때문에. 근데 투자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행위가 그 재밌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제가 이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막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런 마음의 상상이고 즐거운 마치 지금 노인정에 가면은 우리 아버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여서 고스톱 치시잖아요. 네네. 똑같은 거예요. 워런 버핏이 똑같은 행위인 그 거예요. 매일 출근하고 출근길에 네. 맥도날드 들르고 친구들 그 즐겁게 고스톱 치듯이 이게 주식 투자를 이렇게 즐겁게 하는. 그러니까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막 어떻게든 내가 눈 감을 때가 더 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사시게 돼요. 건강하게 되고 뇌 활동 좋아하는 일 하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그분이 돈을 목표로 했다고 생각하죠. 하락할 때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면 그분이 96세까지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닌 거예요. 투자라는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투자 자체를 즐기고 여기서 대중들을 보면서 속으로는 저는 굉장히 재밌어 할 거라 생각해요. 마치 원숭이 보듯이. 그쵸. 저는 그 정도 수준에 갔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핏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루에 500페이지씩 읽는 게 제일 재밌대잖아요. 네. 사업 보고서 보고 감사 보고서 보고 공시 보는 게 제일 재밌다고. 그런 분들이 또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느덧 제가 자산이 한 20억, 30억이 됐을 때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저를 아는 다 이제 주식 투자 그만하라고. 이제 그 정도 이제 됐잖아. 이제 됐잖아. 이제 너 주식 투자하면 또 실패할 수 있고 또 망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그렇게 뭐 사치 부리지 않으면서 평생 잘 보자 그만해. 다 저 이거죠. 그래서 저도 한 고민했어. 이제 그렇지. 내가 그 개고생을 이렇게 했는데 또 망하면 안 돼. 이제 가족도 있고 애들도 이제 크고 있는데 그렇지. 그러면 안 돼. 그만할까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과정에서 내가 가치 투자 철학을 저만의 기준을 세웠는데 그러면은 내가 결국 주가는 내재 가치 수렴한다는 이것만이 진리다. 이것을 세우고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그럼 내가 20억, 30억 벌었다고 해서 그만두면 나는 거짓말을 한 거구나. 이게 진리라고 했지만 사실 진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 이게 진리라고 믿고 20억, 30억 번 것도 저에게는 기적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진리라고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 내가 설사 또 망할 수도 있겠지. 또 망할 수도 있겠지. 물론 이제 안 망할 자신이 있어요. 이제는. 안 망할 자신이 있지만 뭐 일은 모르는 거니까 또 망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해보기로 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 그게 이제 1년이 지나서 이런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좀 만들어 주었고요. 그러니까 이 평가액이 주는 어떤 심리적 영향 없어요. 저희 거의 이제 여기서 해탈했어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에게는 그냥 일종의 게임 포인트 같아. 그러니까 재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스톱 치면 막 몇백 원 막 점수 내기 하듯이 그냥 나는 고스톱 열심히 해서 쓰리고 뭐 광박 피박 다 터트려버리고 또 싹 쓸어 포인트가 쌓여야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 재밌는 이유는요 잘 돼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잘 되니까 재밌는 예전에 거죠. 저는 그 아주대 김경일 교수님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연구 결과가 안 나오는데 연구하는 게 재밌다라는 교수도 없고 돈을 잃고 있는데 재밌다는 투자자 없고 조회수 안 나오는데 유튜브 하는 게 재밌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맞습니다. 잘 되니까. 근데 결국은 이거를 선순환으로 만들어가는 거. 근데 내가 잘 될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온 게 제가 그러니까 자신감이잖아요. 이 정도 이제 시장이 흘러가는 게 보이고 내가 주식으로 잘 되겠다. 그 느낌을 받은 게 19년 말 정도였어요. 19년 말 정도부터 이제 보이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가면 그게 뭐라고 하죠? 그거 매사기? 네, 매사기. 네. 그거 없이 사실 이게 안 돼요. 이게 여기까지 못 가. 트레이딩은 이제 거의 좀 그런 끼가 있는 분들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이제 생겼고 저에게 거기에 가치 투자가 밑바탕이 되니까 이제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이제 나오고 또 이제 몸소 다 겪으셨고 물론 그 이후에도 또 그러니까 19년 이후에도 좀 안 좋아진 적은 있었으나 그러니까 이것도 그걸 다 뿌리로 코로나 만드셨고 때도 이제 깡통을 또 찬 거죠. 물론 이제 평가의 기준으로 깡통이었죠. 근데 부모님께 또 주택담보대출을 부모님한테 이제 빌려가지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때 순자산이 마이너스 거의 4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2020년 3월 19일 책에 나옵니다만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셨다. 어머니가 흐느꼈고 어머니가 흐느끼고 아버지가 그때 전화로 한숨. 집마저 이제 날려먹는. 와 진짜 미치죠 그때 세상을. 지금은 되게 다들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엄청 대접받고 다니죠. 박두한 이제 아버지라고 해서 회장님들한테 엄청 접대받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주식 투자의 뿌리
요 신간과 함께 저희 와이스트리트에서 이제 처음 나오셨고요. 또 앞으로도 종종 저희가 또 도움 말씀 구하고 또 저희 구독자시고 또다지 아이얼루트의 또 구독자이시니까 또 이제 저희가 구독자 우대해드리는 정책으로 자주 출연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 말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목표로 하면 돈이 잘 안 벌려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저요? 그러니까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락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기해 볼게요. 한 50억이 목표예요. 50억 목표고 내가 한 20억 30억까지 갔어요. 네. 한 최근에 웬만한 주식 한 30% 빠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내가 한 30억 있었는데 한 10억 날라갔어요. 이걸 내가 버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50억이 목표니까. 50억을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꾸 난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이상한 뭐 기술을 자꾸 또 쓰는 거예요. 여기서 또 팔았다가 또 이제 밑에서 또 막 1% 뛰기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목표로 하면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게 돼요. 그 목표에서. 오히려 저는 그냥 가치 투자가 진리이고 그냥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제가 이 500억을 목표로 했을까요? 감히 500억이라는 자산을 제가 목표로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깡통을 두 번에 찾고 뭐 소위 사회적으로 뭐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여의도 근처도 가본 적이 없고 감히 상상했어요. 그냥 저는 내가 믿는 가치에 주가는 수렴한다. 이것만 진리이고 한번 가보자. 이 결정이 지금의 기적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돈을 쫓아가면 갈수록 점점 멀어지게 돼요. 이게 주식시장의 아이러니예요. 주식 투자의 아이러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그 근본이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에서 나와요. 근데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점점 여러분들은 멀어지게 될 거예요. 이게 주식 투자의 아이러니예요. 이거를 깨달으시면 그때부터 다른 세상으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버핏도 여러 번 말하듯이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조바심 있는 사람에게서 기다림이 있는 사람에게로 끈기 있는 사람에게 돈이 넘어가게 설계되어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처럼. 근데 그 근본을 이야기 안 해줘. 주식 투자를 왜요? 빨리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건데. 뭐 그 사람들한테 욕심 부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본성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아이러니고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밖에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정확히 인간의 본성과 반대로. 그렇죠. 네. 반대로 해야만. 그래서 읽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확인하고 또 그 과정을 즐기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또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이스트릿은 주식 투자의 뿌리에 오늘은 저자로서 박두한 작가님 함께했습니다. 이 책의 인생은 다 기부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었네. 재밌었어요. 하면서 느끼는 최대의 만족은 선택의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직업을 권하고 싶죠.